유언장 낭독날 회의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제 몫은 고작 5만 원이었거든요. 가족들은 그게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를 가려내는 신호였다는 걸요. 그날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은 넓었지만 공기는 답답했어요. 서울 서초동의 오래된 법무법인. 벽식의 초침 소리만 또렷했지요. 사람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얇은 서류철 하나. 그 안에 오늘의 결론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늘 그랬듯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였지요. 회색 니트에 검은 코트. 화장기 없는 얼굴.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있었어요. 긴장하지 않은 척했지만 손끝은 조금 굳어 있었지요. 오늘은 외할아버지 윤정호의 유언장이 공개되는 날이었어요. 가족들은 이 자리를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추모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자리였지요. 누가 무엇을 얼마나 받는지. 그게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낮고 일정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지요. 건물, 법인 지분, 현금 자산. 이름이 불릴 때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표정. 혹은 기대에 부합했다는 안도감이었지요. 서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보고 있었어요. 놀라지도 부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기대하지 않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변호사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어요.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아주 잠깐 멈춘 것 같았지요. 윤서연 씨에게는 현금 5만 원을 상속합니다. 정적. 아주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곧바로 웃음이 터졌지요. 크게 웃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웃음이었어요. 형님 당내. 외삼촌이 혼잣말처럼 말했지요. 실속 없는데 돈 쓰는 분은 아니셨잖아.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서연을 힐끗 봤어요. 동정인지 확인인지 알 수 없는 시선이었지요. 변호사는 아무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어요. 봉투 하나가 테이블 위로 밀려왔습니다. 10,000원짜리 5장. 정확히 가지런히 정리된 채였어요. 서연은 봉투를 짚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았고 표정이 무너지지도 않았지요. 그저 한번 봉투를 내려다봤을 뿐입니다.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외할아버지는 이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윤정호는 평생 계산이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우연에 기대지 않았지요. 사람을 시험할 때도 언제나 이유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를 잘 알고 있었어요. 아니, 가족 중에서는 가장 잘 알고 있었지요. 그녀는 어릴 때부터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앞에 나서는 법이 없었어요. 가족들은 늘 이렇게 말했지요. 서연이는 착해. 말썽을 안 부려서 편해. 얌전해서 신경 쓸 게 없어. 그 말들이 칭찬이 아니라는 걸 서연은 일찍 알았어요. 그 말의 뜻은 간단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아이. 관리하기 쉬운 아이. 가족 모임에서 서연은 늘 마지막이었어요. 의견을 묻지 않았고 결정을 설명하지도 않았지요. 그녀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달랐어요. 그는 서연에게 질문했습니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대답이 느려도 기다렸지요. 말수가 적어도 말을 끊지 않았어요. 조용한 애들이 제일 많은 걸 본다. 그는 가끔 그렇게 말하곤 했지요. 그래서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오늘의 5만 원은 실수가 아니라는 걸요. 벌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니라는 걸요. 이건 의도였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어떤 의도. 서연은 봉투를 들었습니다. 손에 닿은 종이의 감촉이 선명했어요.
가볍지만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지요. 회의실을 나서며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고 붙잡지도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서연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숫자는 끝이 아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집에 돌아온 서연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서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지요. 법무법인에서 나올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조용히 숨이 막혀왔습니다.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었습니다. 봉투는 가방 안에 그대로 있었지요. 꺼내지 않아도 그 무게는 느껴졌습니다. 5만 원. 금액보다 시선이 더 무거웠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진동 한 번. 그리고 곧이어 또 한 번. 가족 단체방이었습니다. 서연아, 괜히 기분 상해하지 마라. 너는 원래 그런데 욕심 없잖아. 할아버지 뜻이 있으셨겠지. 서연은 메시지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설명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릴 적부터 늘 그래왔습니다. 말을 꺼내면 예민하다는 말이 돌아왔고 가만히 있으면 역시 착하다는 평가가 남았지요. 서연에게 착하다는 말은 편하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문제 삼지 않는 사람,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 외삼촌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법무법인에서 회의실을 나서며 들렸던 말이었지요. 그래도 쟤는 이해할 애야. 원래 저런 애잖아.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그 순간에는 말하지 않았지요.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도 않았고 불필요한 소음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조용함이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의 조용함은 달랐습니다. 생각이 계속 이어졌지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걸까? 정말로 나여서 5만 원이었을까? 서연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열었지요. 지폐 5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반듯했어요. 외할아버지답게.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외삼촌이었지요. 서연아.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정했습니다. 괜히 혼자 생각 많아질까봐 전화했다. 네. 서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은 유언장이다. 거기에 의미를 너무 두지 마라. 너도 알잖아. 가족은 나눠 갖는 거지 따지는 게 아니다. 서연은 잠시 말을 고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외삼촌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잠깐의 침묵. 그 뒤로 한숨이 들렸지요. 세상엔 이상한 일이 많다. 그걸 다 문제 삼고 살면 피곤해진다. 넌 원래 그런 거 잘 넘기잖아. 통화는 그 말로 끝났습니다. 서연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봉투를 다시 바라봤지요. 넘기는 것. 그게 서연이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는 법을 배웠지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계속 걸렸어요. 넘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다음 날 서연은 외할아버지의 집 근처를 찾았습니다. 이미 정리된 지 오래였지만 그 동네 공기는 아직 익숙했어요. 할아버지는 생전에 늘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은 흔적을 남긴다. 자기도 모르게. 그의 말이 떠올랐지요. 서연은 근처 은행 앞에 잠시 멈췄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저 발이 멈춘 것뿐이었지요. 괜히 혼자 의미 부여하는 걸까? 그 생각이 들면서도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서연은 선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넘길 것인가? 아니면 확인할 것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요. 가족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지는 않겠다는 것. 5만 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을 외면하지 않기로 한 날이었지요. 서연은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그리고 마음속으로 처음 말을 걸었습니다. 한 번만 확인해 보자. 그 결심은 아직 작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그녀를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며칠째 잠을 깊이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생각이 멈추지 않았지요. 5만 원 봉투는 가방 안에 그대로 있었고 그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꺼내보지 않아도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메일을 열어두고도 내용을 읽지 못했어요. 동료가 말을 걸면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늦었습니다. 괜찮아요? 팀장이 물었지요. 네. 서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설명할 수도 없었어요. 문제는 점점 커졌습니다. 가족 단체방은 더 활발해졌고 이제는 노골적인 말들도 오갔지요. 서연이가 괜히 문제 만들까봐 걱정이다. 괜히 욕심 부리다 가족 사이 틀어지는 거 아니냐? 어른들 일은 어른들이 정리하는 거야. 그 말들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의미는 하나였지요. 조용히 있으라는 것.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 서연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침묵이 예전과 달랐어요. 참는 침묵이 아니라 결정을 미루는 침묵이었지요. 주말 서연은 다시 외할아버지의 동네를 찾았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몸이 그쪽으로 움직였을 뿐이었어요. 낡은 상가 건물, 문 닫은 분식집, 오래된 은행 간판,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늘 이 은행을 이용했지요. 다른 곳이 더 가깝게 생겨도 한 번 정한 곳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은행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지 돌아설지 망설였지요. 괜히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까봐. 괜히 혼자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요.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은행 안은 조용했습니다. 번호표를 뽑는 사람도 없었지요. 창구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연은 잠시 말을 고르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폐 한 장을 내밀었지요. 이걸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은 지폐를 받았습니다. 잠깐 살펴보고는 고개를 저었지요. 일반 지폐인데요. 문제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요. 그래서 더 막막했습니다. 혹시 말을 꺼내다 멈췄어요. 이 다음 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혹시 예전에 윤정우라는 분 아시나요? 직원의 표정이 아주 잠깐 바뀌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서연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지요. 직원은 잠시 뒤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서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모으고 등을 곧게 폈지요.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잠시 후 중년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차분한 인상. 말수가 적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윤정호 고객님 말씀하셨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남자는 봉투를 바라봤지만 바로 손대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없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내려앉았지요. 다만 그가 말을 멈췄다가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분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남긴 건 찾을 사람만 찾게 될 거라고요. 그럼 저는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아직 아닌 건가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짧게 고개를 저었지요. 지금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말은 거절이었지만 완전한 부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은행을 나와 서연은 한동안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고 차들이 신호에 맞춰 움직였지요.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갔습니다. 서연만 멈춰 서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앞서간 걸까?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의미를 붙인 건 아닐까? 그 순간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아무도 확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은행 직원의 표정, 중년 남자의 말투, 그 모든 것이 마음에 남았지요. 찾을 사람만 찾게 된다.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지폐를 하나씩 천천히 살폈지요. 아주 사소한 흔적까지도.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느꼈습니다. 이건 혼자만의 싸움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 길은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요. 서연은 봉투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에는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내 눈으로 확인하자. 방법은 아직 없었습니다. 희망도 분명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질문은 분명해졌습니다. 이 위기를 나는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그 질문이 다음 문 앞에 그녀를 서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한순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겠다는 마음이 생겼을 뿐이었습니다. 3장에서의 밤 이후 저는 하루를 버티는 방식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선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열자 이른 봄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갑지만 맑았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동안 피하듯 미뤄두었던 일들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생각, 미완의 감정, 풀리지 않은 문제들. 적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너진 건 능력이 아니라 혼자서 버티려 했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한 사람은 대학 시절 지도교수였습니다. 존경했지만 졸업 후에는 괜히 멀어졌던 분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네, 사실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해요. 혼자서 고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며칠 뒤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일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가족과의 단절, 책임의 무게, 스스로에 대한 의심.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었습니다. 당신이 무너진 게 아니라 이제야 자기 자리를 찾는 과정 같네요. 그렇게 보이나요? 네. 다만 너무 빨리 증명하려 하지 마요. 회복은 속도가 아닙니다. 그 말은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작게나마 함께 생각해 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일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리한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에 하나씩만 해내기로 했습니다. 매일 한 통, 자료 한 장, 전화 한 번.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성취들이 저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동료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요즘 좀 달라 보이세요. 그래요? 예전보다 말이 적은데 표정은 더 단단해졌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주길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자리에서 제 몫을 해냈을 뿐이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아주 조금 변했습니다. 먼저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완전히 닫아두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 지내니? 한 문장이었지만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했습니다. 네. 조금씩요. 그날 밤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린 것도 아니고 상처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를 향한 분노만은 내려놓은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결과로 제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켜야 할 것들을 정했습니다. 제 속도, 제 선택, 제 침묵. 어느 날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다시 일어설 때 가장 솔직해져요. 무엇에 대해서요? 자기 자신에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막연한 성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을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길이 아니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방향을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밤도 있었고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회복은 극적인 반전이 아니라 다시 걷기로 선택하는 반복이라는 것을요. 작은 성과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뢰가 조금씩 돌아왔고 제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을 다시 믿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던 어느 오후, 저는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았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았고 혼자가 아니었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다음 장으로 나아갈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희망은 갑자기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사장에서 느꼈던 변화는 씨앗에 가까웠습니다. 눈에 띄지 않았고 설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다만 분명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상은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출근을 하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하루. 특별할 것 없는 반복이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불안이 하루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조급함 대신 리듬이 생겼고 두려움 대신 기준이 생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족의 반응을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오면 받았고 오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제 삶을 채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잘 지내냐? 네. 아버지도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말이 좀 거칠었다. 그 말은 사과라기보다는 인정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날의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남았습니다. 어머니와는 천천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화해는 없었습니다. 대신 안부를 묻고 날씨를 이야기하고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침묵이 예전처럼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괜찮니? 네. 잘 먹고 잘 자요. 그래, 그럼 됐다. 그 한마디에 저는 오래 묵은 감정이 조금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형과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마주칠 수는 있겠지요. 그때는 서로를 탓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일에서는 변화가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맡은 일들이 차분히 마무리되었고 작은 프로젝트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제 이름을 기억했고 누군가는 제 의견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식 괜찮네요. 무리하지 않아서 좋아요. 그 말들은 크지 않았지만 정확했습니다. 저는 이제 조용한 신뢰를 쌓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유언장 낭독실의 공기, 웃음 섞인 시선들. 그날의 저는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순간이 저를 정의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저를 바꾼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했던 선택이었습니다. 더 이상 줄어들지 않겠다는 선택, 설명하지 않겠다는 선택, 존재 자체를 의심하지 않겠다는 선택. 어느 저녁 혼자 산책을 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구나. 그 깨달음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가족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절도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거리감이 지금의 우리에게는 가장 건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감사 인사를 전하지 못한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직접 말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전했습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남긴 것은 재산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살, 조용하지만 단단한 선택,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태도. 이제 저는 제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나 동생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요. 앞으로도 흔들릴 날은 있을 것입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흔들려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요.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이전보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결말이었습니다. 극적이지 않아도 괜찮은 따뜻하고 현실적인 제 삶의 다음 장이었습니다.